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딸 소미의 말에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지만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20살인 우리 딸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난달 받은 간암 말기 진단서가 아직도 책상 서랍에 들어 있었고 병원에서는 당장 5천만 원의 수술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쌓인 2억 원의 빚까지 생각하면 우리 집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소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소미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딸이 저를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소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결혼을 앞둔 처녀의 설렘이나 기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결심 같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이라는 표현에서 이것이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미야, 혹시 제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소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딸의 절규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수술비는 천문학적이며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대학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알바를 뛰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는 전단지 배포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버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도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미루면 미룰수록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고 경고했고 채권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미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제가 딸의 손을 꽉 잡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소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와 빚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조건 없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도움이란 없다는 것을, 특히 이렇게 큰 돈을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분명 소미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서 소미를 키우면서 항상 미안했던 마음에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병 때문에 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능력 있는 아버지였다면, 제가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자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살 딸이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 상황이 절망적이구나. 내가 무능한 아버지였기에 딸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구나. 그런 죄책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딸을 도와준다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거액을 선뜻 내놓겠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정말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걸까?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까지 저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 운명의 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미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그분을 모셔올게요. 소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마음을 열고 좋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면이 있을 거라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진정으로 소미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위감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평소 입지 않던 정장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승용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미가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소미의 목소리 뒤로 낡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나타난 인물을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58인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르는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허리가 굽어 있었고 오른손에는 고급스러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정성민 회장님이세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정성민이라고 소개된 그 노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성민입니다. 평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힘이 있고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 소미와 결혼하려는 사람이라고요? 제 딸과의 나이 차이가 거의 50살은 되어 보이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을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그를 관찰했습니다. 분명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분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뻘이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 70입니다. 정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70이라니 저보다 12살이나 많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우리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처음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자꾸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과 회장님의 나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 회장이 제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미 양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술비 5천만 원, 그리고 빚 정리를 위한 2억 원까지 총 2억 5천만 원은 결혼 약속만 해주시면 내일 당장 은행에서 송금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가족의 정확한 빚 규모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미에게 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제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소미가 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좋아해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에요.
소미의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살 딸이 70살 노인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소미야, 정말 그런 거니?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시 물었지만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결혼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정성민 회장은 약속대로 다음날 오전에 수술비와 빚 정리를 위한 돈을 모두 입금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제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즉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되다니.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의 대가가 제 딸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 회장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결혼식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로 예약했고 소미의 드레스는 유명한 웨딩샵에서 맞춤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도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화환, 사진, 음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런 꼼꼼함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평생 기다려온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보니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소미와 닮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사진 속 사람을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내다보니 정 회장이 아내 사진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조용히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오늘 결혼해.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내의 미소만이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소미는 웨딩샵으로 드레스를 입으러 갔습니다. 저도 정장을 차려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백합과 장미로 장식된 제단,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카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을 보니 신랑 측 하객들은 모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대부분 정 회장의 사업 관계자들 같았습니다. 신부 측은 저와 몇몇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소미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 딸의 하얀 드레스가 너무나 순수해 보여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성민 회장은 예식 내내 매우 정중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약할 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고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도 봤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도 이 결혼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한 노부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좋은 분이시네요. 회장님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났군요. 예전에 딸을 잃은 아픔이 있으셔서 더욱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 노부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그냥 사교적인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소미는 정 회장과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떠나는 소미를 보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좋은 분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나이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소미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소미가 정 회장의 저택에서 살게 될 텐데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살리기 위한 딸의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소미를 만난 것은 정 회장의 저택에서였습니다. 2층 저택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미가 전화로 급히 와달라고 해서 달려갔는데 딸을 만나는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딸의 모습은 결혼 전보다도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소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을 당한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야,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은 어땠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미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정 회장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도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 회장이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미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뭔 소리야? 첫날 밤에 회장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본인이 제 외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아버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시 물었지만 소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름이 박은영이고 20살 때 집에서 나갔다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소미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장인어른이 바로 정성민 회장이었다는 말입니까? 정성민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라실 만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정말 은영이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박은영은 제 딸입니다. 그럼 왜 이제까지 숨기신 겁니까? 왜 손녀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신 겁니까?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할아버지와 결혼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여명 3에서 6개월. 그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정 회장이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정병철과 그의 자녀들이 제가 죽기도 전에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양원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혼자 살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요양원에 보내고 그러면 제 모든 재산 관리권이 정병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 노인의 안전을 위해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혼자 살고 있고 몸이 아프니까 명분이 충분해요. 그럼 소미에게 직접 유산을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불가능해요. 정 회장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소미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면 정병철이 바로 법정 다툼을 벌일 거예요. 혈연관계도 불분명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고 그러면 소미는 몇 년간 법정에서 싸워야 해요. 그 과정에서 재산은 동결되고 소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 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미에게 남긴 모든 유언장이나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소미가 제 법적 배우자가 되면 배우자 상속권이 생겨요.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어요. 정 회장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 둔 것들도 있어요. 이 집과 회사 지분 일부를 소미 명의로 미리 바꿔뒀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처리했어요. 설령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소미 명의로 된 재산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라고 하면 믿으셨겠어요? 정 회장의 말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그리고 제가 은영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 소미가 저를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정병철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소미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2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가 20살이었을 때 그 아이가 가난한 남자와 사귄다고 했어요. 정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였고 은영이에게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은영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은영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면 내 딸이 아니다. 다시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고집이 세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딸의 행복보다 체면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은영이는 정말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먼저 찾아가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몇 년 후 손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굽히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정 회장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집을 나가기 전에 저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어서 테이프로 붙여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딸 은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소미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영이는 끝까지 화해하고 싶어 했구나. 정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은영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장례식장에 몰래 갔었는데 어린 소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 회장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소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소미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어요.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건강하게 자라는지. 하지만 개입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손녀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올해 초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 회장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소미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셨고 소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이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미를 도우면서 동시에 은영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때 정 회장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더니 손수건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소미가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 회장이 힘겹게 말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정 회장이 소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미야,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어. 혹시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정병철과 그 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유산 상속을 무효화하려고 할 거야. 정 회장의 말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할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한 배우자야.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 저는 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20년간 딸과 손녀를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절박한 심정과 진심 어린 후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소미를 지키려는 그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은영이가 그토록 원했던 화해가 이런 형태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셈이네요. 제가 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우리 셋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정 회장이 우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병철과 그의 자녀들이 정 회장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소미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머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중년 남성 한 명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젊은 남녀 2명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병철이 소리쳤습니다. 20살짜리와 결혼했다고요? 정 회장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병철아,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어? 형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병철이라고 불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여자애군요. 형님을 현혹시킨. 조심해서 말해, 병철아. 소미는 내 아내야.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라고요? 젊은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삼촌,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어린애와 결혼이라니. 이분은 누구시길래 여기 계시죠? 젊은 남자가 저를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소미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 여자의 아버지구나. 돈에 눈이 멀어서 딸을 팔아넘긴 사람. 젊은 여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제 머리에 피가 몰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해라. 정 회장이 만류했지만 정병철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췌장암으로 머리까지 이상해지신 겁니까? 병철아, 내 일에 참견하지 마라. 참견이요? 형님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날려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정체불명의 여자애에게 넘겨줄 순 없어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재산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젊은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삼촌과 결혼했어요? 사랑해서요? 소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을 전문 요양시설에 모시고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은 무효 처리하겠어요.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병철아,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미가 있으니까 괜찮아. 큰엄마요? 정병철의 딸이 비웃었습니다. 20살 애가 뭘 알아요? 게다가 간병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삼촌을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간병인도 구해드릴게요. 소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정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 형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병철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법적 조치라니? 형님이 혼자 계시면 안전하지 않다고 신고하겠어요. 가족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정병철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형수라는 분이 형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신고하면 강제로라도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정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재산만 노리고 있었고 소미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3일 안에 답을 주세요. 정병철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그들이 나간 후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정 회장이 소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미야. 할아버지가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 이미 이 집과 회사 지분 일부를 소미 명의로 바꿔놨거든. 언제 그런 일을?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처리했어요. 일주일 후 정병철 일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저택을 찾아와 정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요양원 상담사까지 데려왔습니다. 형님,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병철이 요양원 팜플릿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살겠다. 소미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정 회장이 저택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소미가 있어서 빨리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소미가 울면서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저도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한 일시적 의식 잃음이라고 했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병철 일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정병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 일로 확실해졌네요.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정병철의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요양원으로 모시겠어요. 소미가 울먹이며 반대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고 안 원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이 우선이죠. 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오늘 일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정병철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요양원은 절대 안 가. 형님, 병철아, 내 말 못 들었어? 나는 소미와 함께 집에서 살겠다고 했어. 그러자 정병철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신고하겠어요. 신고라니? 노인 방임 신고를 하겠어요. 가족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병철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라는 분이 형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신고하겠어요. 그럼 강제로라도 요양원에 모실 수 있거든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럼 왜 오늘 이런 일이 생겼죠? 정병철의 딸이 따져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탈수 상태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소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정 회장이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정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병철아, 내가 정말 형을 이렇게 몰아붙일 거야? 형님, 저희는 형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지. 정 회장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병철아. 너는 내 돈이 목적이지. 내 건강은 관심도 없잖아. 정병철이 발끈했습니다.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 형님 재산에 관심을 보였나요?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잖아. 회사 일에도 간섭하고
내 개인적인 일에도 참견하고 정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소미와 결혼했다고 했을 때 너희들 반응이 어땠어? 형님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했잖아. 어쨌든 정병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형님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3일 안에 요양원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하겠어요.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미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소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아예 같은 방에서 지낼게요.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미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할아버지 몸이 이렇게 되어서는 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그날 밤 정 회장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게. 할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소미가 매일 면회를 올 수 있어야 하고 내 재산 관리는 절대 병철이한테 맡기지 않을 거야. 정 회장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미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걸 너에게 남겨줄 거야. 병철이 일가가 아무리 법적 다툼을 벌여도 소용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뒀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정병철 일가의 압박이 결국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미는 매일 면회를 갔지만 정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곳에서 지내려니 스트레스가 컸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소미가 면회를 갈 때마다 정 회장은 점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소미야. 너만 자주 와주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병철이 법원에 유산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형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혼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노인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변호사가 저택을 찾아와 소미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인, 상대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서부터 요구하고 있어요. 소미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요양원에서 정 회장을 돌보고 저녁에는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겨우 20살인 소미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소미가 제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점점 안 좋아지시고 정병철 일가는 계속 법정 다툼을 벌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미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서 승산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장님의 의료 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췌장암 말기 환자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 결혼을 의심스럽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정 회장이 준비해둔 비밀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소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미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줄 게 있어. 정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야.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영이가 너를 낳았을 때 할아버지에게 보낸 출생신고서 사본이야. 엄마가 출생신고서를 할아버지에게 보냈다고요? 소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은영이는 끝까지 화해하고 싶어 했어.
너를 낳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편지와 함께 너의 출생신고서를 보냈는데 그때도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받아주지 않았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을 다 보관해뒀어. 언젠가는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너와 할아버지의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 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편지에는 너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다 적혀 있어. 사랑하는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은영이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변호사가 이 서류들을 보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증명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할아버지가 손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소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병철 일가가 당황할 거예요. 법정에서 이 서류들이 공개되었을 때 정병철 일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혈연 관계라니. 그럼 소미가 정말 형님의 손녀라는 말입니까? 정병철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내가 이렇게 반대할 줄 알았으니까. 정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모든 재산을 가져갈 텐데 내 손녀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 판사도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군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니. 결국 법원은 정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비록 일반적이지 않지만 혈연 관계와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한 유언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정병철 일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 회장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이 마지막 힘을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소미야, 이제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해졌어. 정 회장이 병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은영이에게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그리고 일주일 후 정성민 회장은 소미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은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소미야였습니다. 정성민 회장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법정 승리 이후 정병철 일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소미는 홀로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있어줬지만 20살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소미가 영정 앞에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 회장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산 상속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제 성민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지분을 부인 명의로 바꿔놓으셨거든요. 소미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런 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요?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이 대신 운영하고 부인께서는 주주로서 권리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택과 다른 부동산들도 모두 부인 소유가 됐어요. 하지만 소미에게는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소미가 저택의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가족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외로워요. 저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으로 돌아와도 돼. 이 집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하지만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곳이니까 여기서 살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서 소미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우선 대학에 복학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민그룹의 경영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경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소미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이 집에서 살지 않으실래요? 어머, 이 집이 너무 크고 외로워요. 그리고 아버지도 혼자 계시잖아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어떨까요? 소미의 제안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미가 떠난 후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걱정됐습니다. 그래, 소미야. 우리 함께 살자. 제가 결정을 내리자 소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렇게 저는 제 집을 정리하고 정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곳이 새로운 가정이 되어갔습니다. 소미는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 일도 조금씩 배워나갔고 저는 제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끔 소미와 저는 정 회장의 서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소미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화해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셨지만 저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할아버지다운 선택이었어. 어느 날 소미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성민그룹을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가정을 꾸려서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소미의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것이 정 회장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정병철과 그의 가족들은 법정 패배 이후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간혹 회사 관련 행사에서 마주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소미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혈연 관계가 증명된 이상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미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소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20살 소녀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성민그룹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요. 소미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거죠. 2년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이제 23이 되었고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회사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고 성민그룹의 경영에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소미가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안이 통과됐어요.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저택에서 딸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끔 정 회장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지내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회장께서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구나. 책장을 정리하다 보면 정 회장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미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소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뒤로 또래의 젊은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를 보니 소미의 대학 동기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미가 부끄러워하며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소미를 대하는 태도도 진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소미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겪은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정식으로 저에게 소미와의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버님, 소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미의 과거도 현재 상황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미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딸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준호야, 내가 우리 소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이미 한 번 결혼했던 경험이 있고 큰 책임도 지고 있어. 그런 것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소미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소미가 더 좋습니다. 소미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소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는 제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성민그룹 일도 응원해줘요.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소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정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 소규모로 치렀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소미의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소미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때의 슬픈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식 도중 소미는 정 회장의 영정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 회장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손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소미와 준호는 저택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도 계속 여기서 지내세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에요. 준호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었고 저택은 다시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이 꿈꿨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소미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제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소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소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한테 아기가. 그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미야,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 회장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대가 함께 사는 집이 되는구나. 임신 기간 내내 소미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회사 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했고 준호와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느 날 소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 따면 어떨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성민. 정성민 할아버지의 민자를 쓰면 좋겠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저와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미야, 힘내. 조금만 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녕, 공주님. 난 할아버지야. 제가 속삭이자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름은 민서로 지었어요.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민자를 넣어서요. 민서가 태어난 후 저택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미는 훌륭한 엄마가 되었고 준호는 정말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저도 손녀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민서야, 증조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제가 민서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특별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정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서는 한복을 입고 정말 예뻤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정말 예쁘죠? 소미가 정 회장의 영정 앞에서 민서를 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돌잡이를 할 때 민서는 붓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서가 공부를 잘하겠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 회장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보고 싶어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는데 민서가 자라면서 소미는 회사 경영에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민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잘 지켜나가는 성민그룹도 소미의 경영하에 더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미가 저에게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뭐가? 처음에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큰 행복을 찾게 됐잖아요. 소미가 민서를 안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이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미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정 회장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소미야.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구나. 제가 민서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 준 것 같아. 민서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정 회장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의 거실에는 이제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아내 은영이의 영정,
정 회장의 영정,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진.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크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정 회장의 서재에서 그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아, 아빠가 너에게 못해준 사랑을 소미에게 다 해주고 싶다. 그리고 소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소미가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부디 소미가 사랑받으며 살 수 있기를. 그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 회장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지만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서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소미와 준호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고 곧 새 생명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성민 회장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는 정 회장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네요. 그리고 아내 은영이에게도 말합니다. 은영아, 내 아버지를 용서해드려.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셨어. 민서가 종종 묻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보이지 않아도요? 응,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럼 민서가 착하게 살면 좋아하실까요? 물론이지. 정말 많이 좋아하실 거야. 때로는 저택 정원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소미와 준호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민서가 뛰어다니며 놀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정성민 회장이 꿈꿨던 바로 그 가족의 모습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소미가 회장님과 결혼한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고 기적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진짜 가족으로 끝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민서와 곧 태어날 아기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정성민 회장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